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시작합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면역력이 좀 떨어진 듯한 느낌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업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이 레몬 생강차는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숙면에 도움을 주는 카모마일 차를 마시면 면역력을 챙겨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를 드실 때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65도 이상의 너무 뜨거운 온도에서 차를 마시게 되면 식도암 위험을 증가를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드실 때는 3분 정도 차를 식혔다가 따뜻한 상태에서 차를 응용하시는 편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주치 365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상담에 직접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나 이 부분 이해가 조금 안 된다. 나의 증상이랑 좀 동일한 것 같은데 나 이 부분에 좀 질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경봉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함께하게 되신 소감이 어떠실까요? 제가 생방송이 처음이라 매우 떨리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장님의 좋은 말씀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주치만의 특별한 코너 빠르게 변화하는 한 주간의 건강 이슈를 키워드로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이슈 무엇인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건강 이슈는 가을철 산행 주의할 점입니다. 사실 지금 뭐 이제 가을도 오니까 겨울도 막 같이 오는 것처럼 너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막바지 가을을 즐기기 위해서 산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산행에 있어서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을이 되면서 날씨도 너무 푸르고 좋고 단풍도 너무 예쁘게 물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산행을 즐기시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있다 보면은 이 시기에 특히 무리한 산행 후에 무릎에 통증이 발생해서 내원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산행이라는 게 하산할 때 특히 많이 다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특히 가을에는 해도 짧아지고 날씨도 추워지기 때문에 힘들게 올라가고 나서 급하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무릎을 다치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계획 없이 산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계획을 충분히 잘 짜서 하산 시간을 충분히 길게 잡아 2배 이상의 시간을 길게 잡아서 천천히 내려오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또한 어쨌든 무릎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다치는 것이기 때문에 체중이 이제 너무 많이 나가지 않도록 특히 배낭 같은 거 체중의 10kg 이내로 잘 조절하시고 등산 스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발에는 푹신한 양말을 신고 딱 적당한 등산화를 신어서 무릎이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내려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두툼한 등산 양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살펴드린 이 유의점 잘 유의를 하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을 산행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건강주치 365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를 해오셨나요?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가장 많이 아파하시는 것이 무릎 관절인데요. 시린 통증과 저린 통증 등등을 발생하게 되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준비했으니 유익하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식 생활에 또 익숙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좀 발병 확률이 높은 무릎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걸을 때마다 옥신거리는 무릎, 그리고 자려고 해도 이 무릎의 통증 때문에 잠자리에 조금 뒤숭숭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하나하나 내용 살피시면서 치료에 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전화나 문자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을 담아서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직접 원장님께서 통화 나누면서 어떤 지금 증상인지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은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무릎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의 모든 무게를 좀 지탱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노년까지 가을 산행도 즐기고 뭐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건강을 잘 챙겨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란 정확하게 어떤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무릎의 구조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무릎이라 하면 이제 하지에 허벅지의 대퇴골과 종아리의 경골, 그리고 뚜껑뼈로 이루어져 있는 세 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는 관절이고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것과 디딜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뼈의 관절면을 싸고 있는 관절 연골과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판, 그리고 무릎이 어긋나거나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인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막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란 이 관절의 여러 구조물들 중에 특히 관절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질환을 말하게 되는데요. 매우 흔한 통증 및 변형, 그리고 기능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흔한 관절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이제 무릎의 구조와 함께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다라고 하면 뭐 젊은 층에서도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에게 좀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나이와 성별이 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으로는 이제 대표적인 게 무릎 안에 문제가 직접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외부의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인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무릎 안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연골판에 직접적인 손상이 있거나 다리 정렬에 문제가 있어서 어느 쪽에 무릎의 무게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든지, 그 인대 손상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생겨서 여러 구조물들의 손상을 또 추가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하지에 근력 약화가 오면서 연골에 가해진 힘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연골의 손상이 직접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뭐 뼈가 부러져서 외상에서 부러져서 연골 손상이 직접 일어난다거나 세균 감염,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이 연골을 직접 녹이는 질환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사실 가장 궁금하신 거는 위험 인자가 되겠는데요.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연골의 재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고령이라든지, 그리고 여성분들, 그리고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비만이 있는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위험 인자에 대해서 뭐 어떤 기전으로 이 관절염이 온다가 뭐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도 힘들고 밝혀진 것도 좀 없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이런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퇴행성 관절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무릎과 그 외부 요인도 있기는 하지만 위험 인자라고 불리는 뭐 유전적인 소인과 비만, 연령, 뭐 여성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무릎이 계속 뭐 소리도 나고 요즘에 너무 아프고 해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이 환자분이 퇴행성 관절염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인지 좀 궁금하잖아요. 진단을 어떻게 내리게 되나요?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는 단순 방사선 촬영이라고 하는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네. 이제 엑스레이는 원래 이제 뼈를 보는 검사법이고요. 뼈의 모양을 본다든지, 뭐 골절을 진단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무릎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경우 관절 간격을 비교해서 연골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정상보다는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평가가 가능하고요. 네. 또한 골극 현상이라고 해서 관절염이 진행되면 관절면 주변에 뼈가 자라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있는지를 봐서 퇴행성 관절염의 기본적인 진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 피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관절 천차 검사라 해서 뭐 무릎 안에 물을 빼보는 검사, 그리고 MRI 정밀 검사 등의 다양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엑스레이 검사로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니 병원에 내원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비교적 조금 익숙한 엑스레이 검사로 어쨌든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나 관절염인 것 같아라고 이제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시큰거린다, 무릎이 부었다, 무릎이 너무 아프다, 뭐 여러 가지 통증들을 좀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되는 증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네, 말씀하신 증상들이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염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증상들입니다. 특히 이제 무릎이 시리다, 뭐 무릎이 뻐근하다 등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네. 아무래도 많이 걷고 나서라든지 밤에 자기 직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비 올 때나 날씨가 흐릴 때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은 퇴행성 관절염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증상들도 더욱더 있는데요. 이제 네. 대표적인 게 무릎 안에 물이 차는 현상, 우리 뭐 관절내 부종, 삼출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객관적인 증상이기도 하지만 관절염의 진행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제 증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고 아무래도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거나 앞으로의 관리를 어떻게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뭐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든다든지 아무래도 뭐 기본적인 무릎 관절을 이용한 활동들에 제한이 온다든지 보행을 하는 것에 문제가 온다든지 뭐 마찰음, 뭐 눌렀을 때 아픈 부위 뭐 이런 것들 등등이 관절염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 보행 장애 같은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보행을 할 때 뭐 매우 심한 관절염이 오거나 매우 심한 부종이 생기기 전에는 걷는 것 자체를 못 하시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걸으실 수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생활 중에 불편감을 많이 느끼고 걷고 나서 뻐근함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걷기 시작할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통증이라든지 부종의 정도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러니까 붓기도 좀 이렇게 잔붓기가 있고 많이 붓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많이 붓고 통증이 더 심해지면은 내가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구나라고 느끼면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증상이 꼭 그 진행 정도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절염이 아무래도 진행되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맞는데요. 네.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관절염의 진행과 증상에 따른 그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관절염은 한번 발생하거나 진행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뭐 문제가 있긴 한데요. 그 진행 속도가 항상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 치료나 관리를 통해서 좀 완화하게 그러니까 천천히 증상이 진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이제 아무래도 항상 아픈 것이 아니라 관절염이 진행될 때 관절도 많이 붓고 통증도 더 심하게 왔다가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행 속도를 늦출 수만 있으면 증상은 많이 완화되게 됩니다. 뭐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전체적으로야 관절염이 진행될수록 갈수록 증상이 조금씩은 더 심해진다가 맞기는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통증과 증상 없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리 및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치료를 받지 않았어도 증상이 좀 있다가 조금 사그라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으로 좀 관리에 의해서 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봐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분들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괜찮은 줄 알고 네. 병원을 내원하지 않고 있었지만 실제로 안에서 손상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가 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어쩔 수 없이 또 무리를 하게 되시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 더 큰 손상으로 이어져서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정말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야 뭐 좀 더 지켜보셔도 되겠지만 미약한 통증이 남아 있고 뭔가 불안한 감이 있다고 하시면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판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병원에 가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최근에 내가 무릎이 아프고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병원에 이거를 굳이 가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 맞을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집에서 지금 방송 함께 하시면서 자가로 진단을 해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자가 진단을 한다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증상이 될 텐데요. 아까 얘기하신 거와 같이 이제 관절염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고 네.
환자분들에 따라서 뭐 정말 이제 뭐 천차만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증상이 있는 것만으로는 정확하게 관절염이 있다 없다를 생각하기는 좀 힘들지만 네.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2개 이상 있다고 2개 이상 있는 경우라면 퇴행성 관절염을 강하게 의심해 보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무릎이 붓고 시큰거리는 느낌의 통증이 있다라든지 무릎이 움직일 때 소리가 난다든지 이제 걷기 시작할 때 또는 뭐 활동을 시작할 때 절뚝거린다든지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긴다든지 앉았다 일어날 때 뭐 계단 내려올 때처럼 무릎의 하중이 좀 더 커지게 실리는 동작에서 통증이 오신다든지 네. 또 하나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고 다 구부려지지 않는 증상들이나 또 하나 이제 관절염이 오면서 다리에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다리가 점점 휘어서 다리 사이가 벌어진다고 느끼시는 증상들이 관절염의 가장 보편적인 증상이고요. 이 6가지가 이제 가장 흔한 증상들이니까 이 증상 중에 두 가지 이상 생겼다라고 하시면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6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네. 뭐 자세히 따져보면은 뭐 증상들이 많이 있으시기는 하실 거고요. 그래서 초기에 관절염의 관리를 하면은 이런 증상들을 완전히 없애고 정상 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릎 상태에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필요하다면 병원에 내원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경봉수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내 얘기인 것 같다. 나 지금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좀 받으면 좋을까? 뭐 이런 부분들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저희 전화번호가 고지가 되고 있고요. 서울적 02-3772-9433, 02-3772-9459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 전화보다는 나는 문자로 보내는 것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고민과 증상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해야 할지 치료법을 좀 살펴보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은 미리 숙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무릎 퇴행성 관절염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해보면 좋을지, 질병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릎이 아픈 분들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학창 시절부터도 이렇게 뭐 구두를 신거나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무릎이 아팠던 것 같은데 이 치료 시기를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좀 치료 시기가 언제가 좋다라고 보시나요? 관절염의 치료 시기는 이제 최근에는 젊은 분들에서도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무리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도 관절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시기는 뭐 꼭 나이만을 고려하시는 게 아니라 네. 확실한 관절염의 증상이 보이고 진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그림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과 증상에 대한 그림인데요. 여기서 이제 치료의 목적은 어쨌든 이미 발생한 관절염을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은 거의 정상까지 떨어지도록 하여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해드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 치료 시작 시기는 나이보다는 뭐 확실한 증상이 좀 보인다랄지 뭐 관절의 삼추 증상이나 뭐 부종이 보인다랄지 이럴 때는 빨리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하면은 그때가 적절한 시기일까요? 아니면 조금 늦은 걸까요? 관절염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관절염 치료를 권하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어느 정도 증상이 생긴 다음에 치료를 시작해도 뭐 너무 늦지는 않으니까 뭐 미리 내가 뭐 나이만 많다라든지 뭐 정말 미세한 통증에 의해서 이 통증이 발생했을 때 내원까지는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아유 설마 내 나이에 관절염이 왔겠어?라는 생각으로 젊고 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무릎이 워낙 건강했기 때문에 나이가 먹었지만 무릎에 이상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방치하고 계셨다가 늦게 오는 경우는 많이 있어서요. 네. 내 몸을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뭐 어떤 동작에 왜 무릎에 무리가 가는 동작에서 확실하게 증상이 오신다면 빨리 내원하셔서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환자분들이 내 무릎은 건강할 거야 이렇게 믿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적으로 조금 재생을 해서 원활해질 거야라고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의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정형외과를 방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뼈에 이상이 있다. 뭐 관절에 이상이 있다. 이런 것들 다 수술해야 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 주위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가면 분명히 선생님이 수술을 권유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수술을 많이 해야 되나요? 실제로 관절염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있다 보면은 관절염으로 고생해서 내원하는 환자분들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간헐적이고 경미한 증상이 있다거나 초기 퇴행성 관절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만으로도 문제없게 오랫동안 잘 쓰고 계시긴 하고요. 중증도 이상의 관절염 환자에서도 증상이 심하지 않다거나 진행이 너무 빠른 진행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권해드리게 되고요. 이 비수술적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관리를 해서 이 증상이 다시 발생한다거나 진행이 너무 빨리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좀 걱정하셨던 분들에게는 무릎 퇴행성 이 치료는 비수술적인 것으로 뭐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면은 진행 단계에 따라서도 치료법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각각 진행 단계에 따라서 어떤 치료법들을 시행을 하시나요? 관절염의 치료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절염의 진행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환자분들의 증상이나 환자분들의 나이 그리고 엑스레이, MRI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고 치료법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물론 관절염이 초기에서 말기로 갈수록 더욱더 침습적인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 한 가지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픈 정도와 기간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서 실제로 내 생활에 지장을 받는 정도, 네. 환자분의 나이와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 방법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제일 적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환자분의 나이부터 시작해서 뭐 발병을 한 기간이라던가 지금 통증의 정도라던가 너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좀 봐야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치료 단계에서 보니까 약물적인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비약물적인 치료부터 시작이 되던데 비약물적인 치료는 어떤 것들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약물적인 치료라고 하는 것은 관절염 초기의 경우 관절염의 증상도 심하지 않고 진행이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고 우려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관절염의 진행이 되지 않고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통해 유지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환자분들이 통증이 있어서 내원하신 분들이 검사를 해보면 네. 연골의 손상된 위치라든지 동반된 연골판의 손상이라든지 또 인대의 손상 등이 다 환자분마다 다르고요. 이런 이제 관절의 상태에 따라서 사실 이제 제한해야 되는 동작이라든지 운동법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무릎 상태에 따른 치료 방법이나 관절 관리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자신이 자신의 관절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증상 및 관절염의 진행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편적인 관절염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활동량을 조절한다든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체중 감량으로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찜질이나 보조기, 등산 스틱과 같은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네. 또 충격을 아무래도 줄이기 위해서는 발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에 이제 큰 불편을 일으키지 않는 충격을 흡수해 주는 적절한 신발을 신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구두 같은 거보다는 좀 푹신하고 발을 편하게 해주는 운동화 같은 걸로 좀 네. 갈아신는 게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딱딱한 구두는 이제 신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발과 무릎 관절에 직접적으로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골판 손상이나 연골 손상, 인대 손상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네. 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걷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드럽게 걷는 데에는 운동화나 아치가 있고 푹신한 운동화가 제일 좋으니 이런 신발을 신는 것도 관절염 관리를 위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위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치료인 이제 물리치료가 이제 여기 좀 해당을 할 것 같고 또 그 다음으로 많이들 하시는 내가 주사 맞았잖아라고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약물 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약물 치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우선 뭐 환자분들이 증상이 생겨서 내원하셨을 때 가장 초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이제 약물 치료는 먹는 약, 우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데요. 이 약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약은 이제 효과가 그러니까 뭐 증상을 경감시키는 목적이 큰 진통제 계열이고 네.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막는다랄지 아니면 이 진행 정도를 완화시키다든지 이런 효과는 없는 약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추천하게 되는 게 연골 영양제인데요. 네. 연골 영양제는 이제 소염 진통제와는 달리 초기에 증상을 경감시키는 목적보다는 관절염의 진행이 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 복용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복용으로도 관절염 진행을 좀 더 막을 수 있고 자신의 관절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먹는 약에 대한 치료 후에 이제 그 먹는 약으로도 부족한 경우에 말씀하신 것 같은 주사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대표적인 주사 치료는 이제 윤활유 주사, 연골 주사라고 하는 주사입니다.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 무릎 안에 있는 윤활유 성분입니다. 그래서 네. 관절 강내, 즉 관절 안에 이런 이제 윤활유 성분을 뿌려줌으로써 무릎 관절 안에 점성을 보충해주는 효과도 있고 관절 연골의 보호 작용 및 윤활 효과를 증가시켜서 연골이 빨리 닳거나 연골이 긁히는 현상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이제 연골 주사뿐만 아니라 가장 이제 많이 사용했었던 요즘에는 뭐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요. 네.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부종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뼈 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부작용도 많고 실제로는 관절염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행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맞을 때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 관절염을 더욱더 진행을 시킬 수도 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는 항염증 주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염증 세포를 죽여서 그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과도하게 투여되는 경우 뭐 실제로 관절에 남기도 하고 뭐 연골 손상이나 오히려 연골 세포나 다른 뼈 세포 이런 반응하는 세포들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관절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쁜 질환들이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꼭 필요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한두 번이야 뭐 맞으시는 것이 좋지만 너무 자주 맞으신다거나 뭐 너무 과용량을 맞으신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경봉수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을 저에게 전화와 문자로 신청을 해주고 계셔서 저희는 시청자분의 문자로 궁금증 풀어드리고 계속해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의 문자 만나볼까요? 네, 1899번님의 문자입니다. 평소 조깅과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40대 남자입니다. 한 달 전부터 좌측 무릎 안쪽에 통증이 있었는데 최근에 부쩍 심해졌습니다. 움직이거나 구부릴 때 무릎 안쪽과 뒤쪽에 통증이 있기는 하지만 못 참을 정도는 아닌데요. 제가 치료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40대 남성분, 지금 치료 필요할까요? 문자 내용만 봐도 이제 환자분들의 걱정이 느껴지기는 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타기나 조깅 같은 좋은 활동을 하셨는데 오히려 너무 무리하게 되다 보니 무릎 관절에 문제를 발생시켰을까봐 이제 걱정되셔서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제가 얘기 드려야 될 거는 치료를 적절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중요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십니다. 네. 가장 흔한 경우에 아무래도 운동을 많이 하고 나서 뭐 근육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힘줄에 무리가 가서 건초염과 같이 비교적 간단하고 조절이 가능한 질환이 생겼을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한데요. 네. 이게 한 달 이상 지속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무릎 안의 연골이나 연골판의 손상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이에 맞춰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연골판과 연골 손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큰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큰 일이 발생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손상이 적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된 약물이나 주사 등으로도 완화시키고 진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받아보실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가장 큰 문제는 자그마한 손상이 너무 계속 무리가 될 경우에 이제 큰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던 것을 너무 크게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증상이 저렇게 오래 지속되시는 분이시라면 한번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중단을 하시는 게 좋겠죠? 증상이 있을 네. 때는 아무래도 운동은 쉬어주는 걸 권해드리고요. 네. 아까 내용에서 보면은 사실 제일 걱정은 조깅 같은 거예요. 무릎에 어쨌든 충격을 주는 동작 그리고 충격을 주면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때 어쨌든 손상이 됐던 부분이 더 크게 찢어지거나 이제 손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동작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자전거 운동 같은 경우에도 뭐 자세가 안 좋다거나 뭐 오르내리막이 너무 심한데 또는 뭐 그 고정식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너무 뻑뻑하게 탈 때는 연골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하고요. 네. 그럴 때는 뭐 그렇다고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걸 권한다는 게 아니라 뭐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시는 것으로 이제 변경하셔서 유지를 네.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약물 치료 등으로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계속해서 무리해서 운동을 지속하고 병원에 가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더 운동을 쉬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시청자님 하루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해서 방송을 보시면서 나는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맞나? 나 어떤 치료 받으면 좋을까? 궁금하시다면 저희 화면에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치료 방법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효과가 있으면 너무나도 다행이고 좋겠지만 비수술적인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는 조금 더 다음 단계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관절경적 치료라는 거를 봤어요. 처음 본 치료법인데 이건 어떤 치료고 어떤 환자에게 필요한 건가요?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기는 하고요. 흔히 병원에서 이런 뭐 어려운 단어로 쓰는 것보다는 뭐 간단하게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해결해 드릴게요. 뭐 레이저로 지져 드릴게요. 이거 뭐 무릎에 대해서 간단한 시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다 이 관절경 치료를 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내시경이라고 해서 기다란 간에 카메라를 달아서 조그만 구멍을 통해 무릎 안의 손상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네. 또 길다란 뭐 작은 기계를 이용해서 그 손상 부분을 적절하게 치료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절개가 적고 뭐 출혈이 적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히 관절경 치료를 권하는 경우는 초기와 중기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아까 얘기한 약물 치료나 비약물적 치료를 포함한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특히 이제 연골과 연골판에 손상이 생겨 기계적인 문제가 생겨서 증상이 해결도 되지 않지만 더욱더 진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1cm 이내의 작은 구멍을 뚫고 뭐 2-3개 정도 뚫고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출혈도 매우 적고 회복이 매우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간단한 수술이다 보니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만성 내과적인 질환이 있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중년 이후에 좀 많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환자들도 요즘에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다리 교정술이라는 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다리 교정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오다리 교정 수술이 이제 이 정확한 명칭은 근위 경골 절골술이라고 하는데요. 활동적이고 비교적 젊은 환자에서 무릎 안쪽 내측 관절염이 발생된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뇌 관절을 고치고 환경을 교정해서 관절염의 진행도 막고 증상을 조절해서 본인의 관절을 보존해서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종아리뼈의 안쪽, 경골의 안쪽에 뼈에 금을 내고 사실 그쪽을 벌려서 간격이 길이가 길어지게 되다 보니까 오다리가 교정이 돼서 일자나 약간 X자를 만들어서 체중에 쏠린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제 관절염이 내측 관절염이라고 해서 가장 이제 흔히 발생하는 관절염은 몸은 가운데 있고 다리는 양쪽에 있다 보니까 체중이 아무래도 다리의 안쪽에 많이 실리게 되는데요. 네. 실린 체중에 의해서 연골이 손상이 되고 닳게 되는 경우에 그 관절 간격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길이가 짧아지니까 아무래도 오다리로 다리가 변하게 되고요. 또한 뼈에도 너무 많은 힘을 가해야 되면 뼈도 약간씩 주저앉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오다리 변형이 오게 되고
오다리가 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도리어 그 손상된 안쪽에 체중이 더 많이 실리게 됩니다. 체중 부하 라인이 안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 손상이 되어 있는 안쪽에 더욱더 큰 힘이 가해지게 되고 이는 또 도리어 관절염을 더욱더 진행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관절염이 진행되고 오다리 변형이 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 고리가 생기게 되고요. 근육연골 절골술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주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지의 정렬이 오다리를 휘어 있는 하지의 정렬을 일자와 약간 X자로 펴줌으로써 내측에 가해진 손상된 내측에 가해지는 그 하중을 건강한 바깥쪽으로 옮겨주고 또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안쪽에 아무래도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연골 재생 효과도 볼 수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관절을 유지하고 또 말기 관절염으로 가는 것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태어난 이 관절 자체를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좀 매력적인 그런 좀 포인트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사례와 함께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신데요. 62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비교적 나이가 많지 않으신 상태에서 운동을 매우 좋아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이제 내원하셨을 때 이미 3년째 너무 아파서 내원하셨던 분이시고요. 3년이나요. 네, 그래서 특히 양쪽 무릎에, 특히 왼쪽에 통증이 심하고, 이제 주로 말씀하신 증상은 이제 걸을 때, 그러니까 충격을 가할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처럼 무릎에 좀 하중이 가는 동작에서 안쪽에 국한된 통증이 발생한다고 하셨고 최근 들어서 절뚝 입는 것도 너무 심해지고 다리 사이의 간격도 점점 벌어져서 다리가 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네. 뭐 3년이나 되셨으니까요. 이미 이전 병원에 다른 병원들 다 내원하셔서 연골 주사, 물리치료, 침치료 이런 거 다 받아보셨던 분이시고요. 그런데도 호전이 없어서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셨을 때 이제 당연히 기본적인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오른쪽에는 관절 간격이 약간은 줄어들어 있지만 그래도 좀 버티는 것에 비해서 왼쪽에 관절 간격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를 엑스레이상 볼 수 있고요. 하지 전체의 정렬을 보는 서서 촬영하는 엑스레이인데 하지 전체의 정렬을 보는 검사법에서도 오른쪽에도 오다리가 조금은 진행돼 있는 상태이고 왼쪽은 더욱더 진행돼 있는 오다리 변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관절 상태가 엑스레이상에서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 MRI 정밀 검사를 권해드렸고요. MRI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 무릎에도 연골 손상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연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깊게 파여있는 부분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 이에 비해서 아무래도 엑스레이상 더 안 좋았던 왼쪽에는 심한 연골 손상이 있어서 저 회색 부분들이 연골인데 연골이 아예 남아있지 않고 하얀 물로 가득 차 있는 저 물이 찬 거군요. 네, 심한 관절염이 진행되어 있는 소견이 보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염이 왼쪽엔 특히 더 많이 심하긴 했지만 환자분이 운동을 워낙 좋아하시고 건강을 되게 근력도 좋고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무릎을 잘 관리하고 자신의 무릎을 보존해서 쓰고자 하는 의지도 매우 강하셔서요.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근육연골 절골수가 아무래도 손상이 심하다 보니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연골 재생 수술을 같이 권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게 이제 관절경 사진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연골이 손상된 오른쪽 무릎에도 안쪽에 연골이 손상이 돼 있기는 했었고 여기에 비해서 왼쪽에는 더욱더 깊고 더 넓은 연골 손상이 있는 상태셨고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손상된 부분을 정리를 깨끗이 하고 줄기세포를 도포한 다음에 이제 오다리에 대해서 오다리 교정 수술을 말씀드린 오다리 교정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교정하고 나서 오다리가 일자보다 약간 X자가 되게 잘 펴져 있고 뼈가 잘 붙는 이제 상태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2년째 오셨을 네. 때 이제 아무래도 안에 상태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MRI 정밀 검사를 권해드렸었는데요. 네. 보시는 이제 왼쪽 아래 사진처럼 연골이 전혀 없던 부분에 회색 연골이 이제 잘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연골 재생도 잘 되고 당연히 환자분은 지금 현재는 증상도 거의 없고 원래 하시던 운동들도 다 하고 계시고요. 자신의 무릎 상태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하면서 네.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62세 남성분, 운동을 매우 좋아하시는 이제 남성분의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와 함께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초기 단계에서 무릎이 좀 삐걱거리고 아프고 뭐 살짝 붓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병원을 적극적으로 가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다 보면은 증상이 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면서 이제 중증의 증상으로 향해 가게 될 텐데 내가 중증이구나라는 거를 혹시 자각하게 되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이제 중증 관절염, 그러니까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을 때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심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뼈가 직접적으로 연골이 다 닳아서 뼈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통증이 오는 거기 때문에 뭐 계단을 걷는다든지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걸을 때, 그러니까 무릎에 충격이 가해질 때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이것이 잘 가라앉지 않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에 중증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관절의 가동 범위의 제한이라 그래서 이제 무릎이 끝까지 펴지고 어느 정도 구부려지는 이 범위가 매우 중요한데 무릎이 다 펴지지 않는다든지 굽혔는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좀 이제 닿는 정도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중증 관절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어쨌든 가장 무릎 관절의 기본적인 활동은 보행이다 보니까 보행 기능이 현저하게 소실되어서 내가 예전에 많이 걸었던 거를 도저히 못 가겠어. 이 정도 걸으려면 너무 시큰거리고 힘들어라고 하시는 경우에도 중증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이제 오다리 변화와 같이 관절염이 진행되면은 이제 변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육안에서도 보이는 무릎 모양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 달라지고 좀 뭐 보기 안 좋게 변하는 경우에도 중증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오다리처럼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네, 오다리로 변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골극 현상이라고 해서 관절면에 뼈가 자라나는 부분도 생기고 움직임의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막 울룩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들도 많이 생기시고요. 이렇게 젊었을 때 모양에 비해서 너무 이상하게 변한다고 느끼신다면 한번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초기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는 뭐 비약물적인 치료나 약물적인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중증 퇴행성 관절염을 겪게 됐다. 그럼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들 받아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중증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아예 연골이 다 닳아서 뼈가 닳는 상태가 되고요. 뭐 연골뿐만 아니라 연골판, 인대, 뭐 주변의 뼈 조직 뭐 이런 데까지 손상이 다 동반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살려서 쓰는 게 쉽지 않은 상태가 되십니다. 그래서 보니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제 새로운 관절을 만들어드리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해서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새로운 관절을 튼튼한 관절을 만들어드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치료의 시기에 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이 관절염이 너무 심한 상태, 또 물론 중요한 기준이 되긴 하겠지만 환자의 증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염이 심하더라도 뭐 많이 아프지 않고 내 생활을 잘 영위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수술을 급하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좀 더 잘 쓰시다가 너무 이제 생활에 지장도 많아지고 심한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 적용해 보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도 여기 관절 치환술이 아무래도 이제 금속 플라스틱 이제 이 우리의 연골이나 어떤 관절처럼 뭐 재생이 된다거나 회복이 된다거나 뭐 균형이 맞춰진다거나 이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절을 오래 쓰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분의 나이가 많은 경우에 많이 시행하게 되는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일상적에서 뭐 통증을 좀 참을만 하고 하면은 수술이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진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인공관절 치환술로 중증은 조금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치료하신 사례와 함께 저희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매우 심한 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시고 72세 여자분이시고 오른쪽 무릎에 국한돼 왼쪽은 별로 안 아픈데 오른쪽은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다라고 얘기하셨던 증상이 10년 이상 지속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아까 그 환자분들처럼 이제 연골 주사나 물리치료, 뭐 여러 가지 약물 치료 이런 거 다 해보셨는데도 효과가 없고 너무 아파서 이제 운동은 뭐 꿈도 꾸지 못하시고 이제 정상 생활, 보행하고 걸어다니고 내 앞에서 마트 가는 정도도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환자분이셨고요. 보시는 것 같이 엑스레이상에서 두 뼈가 닿아 있는 심한 관절염이 있으시고요. 양쪽 다 어느 정도 관절염이 진행되어 있지만 왼쪽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고 오른쪽에만 증상이 좀 심했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뭐 양쪽을 다 해결하는 것보다는 심한 쪽 증상에 생활에 지장을 주는 쪽에만 이제 수술을 권해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수술 2년째 촬영한 엑스레이고 보시는 것처럼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예쁜 모양도 만들어놨고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 없는 관절이 되어서
현재 이제 운동도 잘 하시고 뭐 정상 생활도 잘 수술에 매우 만족해 하시면 정상 생활을 하시고 계시고요. 왼쪽에 대해서도 뭐 아직은 관절염에 대해서 증상이 심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바로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연골 주사나 뭐 이런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나중에 뭐 더 진행된다면 그때 수술하시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런 상태가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례와 함께 이렇게 치료 효과를 들어봤습니다. 다만 치료 효과는 환자의 나이라던가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핵심 치료법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강의 과목 무릎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증상은 서서히 진행하며 악화와 호전을 반복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더 진행하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을 하고 대표적으로는 관절경적 치료, 그리고 오다리 교정 수술,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습니다.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경봉수 원장님께 말씀 듣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화면에 전화번호가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던 시간, 시청자분들의 이 고민을 좀 들어보는 시간 함께 할 텐데요. 문자로 어떤 고민 있으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384번님의 사연입니다. 어머니가 70대 초반이신데 무릎 통증으로 계단 걷기 등을 힘들어하시고 인공관절 소견을 들었지만 최대한 미뤘으면 하십니다. 수술을 가급적 나중으로 미루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인공관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자는 물론 진행 정도도 있겠지만 환자분의 증상 정도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미 뭐 퇴행성 관절염에 진행이 많이 되어서 인공관절 치료밖에는 방법이 없는 정도로 심한 상태시라면 이제 환자분이 이 관절염에 의해서 환자분이 얼마나 생활에 불편감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못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정상 활동도 어느 정도 가능하시고 원하시는 뭐 내가 좋아하는 건 자전거 운동인데 자전거 운동이나 뭐 수영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유산소 운동이 충분히 돼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수술을 급하게 결정하시면 안 되고 네. 최대한 미루어서 하셔야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너무 아프신데 사실 무서워서 수술이라고 하면은 왠지 뭐 큰 일이 무섭죠. 생길 것 같고 네. 뭐 실제로 관절도 크게 째고 뭐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뭐 많이 열고 피도 많이 나고 뭐 이런 수술이다 보니까 무서워서 피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운동도 안 하고 계시고 근육은 점점 빠지고 있는데 내가 무서워서 피하시는 경우라면은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도 잃게 되고 근육이 빠져서 나중에 정 안 돼서 수술을 했을 때에도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지면 재활과 회복도 힘들 뿐만 아니라 하고 네. 나서도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영위하시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고 내가 이걸로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없겠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너무 걱정 마시고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은 조금 겁내시기도 하고 지금 최대한 미루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나에게 지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어머님의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봉수 원장님께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치료를 하면 좋은지 들려주셨는데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한 말씀 들려주실까요? 이제 뭐 마지막에 나왔는데요. 사실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많이 뵐 때 가장 이제 안타까운 점은 이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네. 한 뭐 몇 개월만 뭐 말씀하신 증상을 들어봤을 때 몇 개월만 빨리 왔어도 뭐 간단한 약이나 주사 치료도 가능했었을 텐데 이미 너무 추가적인 손상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뭐 내시경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너무 심한 경우에 관절염을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너무 늦지 않게 이제 병원을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하시거나 뭐 수술에 치료에 대해서 무조건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자꾸 피하시는 것보다는 적절한 치료 시기가 있으니 내가 증상이 의심이 되고 관절염의 진행이 걱정될 때는 전문의와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통증이 있으시다면 무섭다라는 그 두려움은 조금 버리시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찾으셔서 빠르게 좀 대응을 하시는 편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